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스쿨에서 보건 임용을 강의하고 있는 임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설명회를 들으신 선생님들은 보건 임용 시험을 정말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설명회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설명회는 뭔가 거창한 막 각오를 다지거나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부담 없이 들으시면서 내가 준비하는 시험의 출발선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네.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내가 나에겐 필요한 거 이거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하게 들으실 준비 되셨죠?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첫 페이지를 보면 옆에 제가 책임 파트너 임수진이라고 써 놨습니다. 조금 전에 저를 소개할 때 지스쿨에서 강의하는 임수진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사 임수진이 아니라 책임 파트너 임수진이라고 써 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책임 파트너는 선생님들께서 합격에 이르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의 범위와 그 깊이, 그리고 또 점수를 받기 위한 키워드, 이걸 알려드리고, 그러니까 잘 구조화해 드리고요. 그리고 학습 속도를 잘 점검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중대 포기하는 일이 없이 이 수험 생활을 잘 완주해서 합격하기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왜 책임 파트너라는 용어를 가지고 써놨는지는 이제 차근차근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동안 사실 2025년까지 노량진에서 18년 동안 보건 임용 강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강의를 진행하면서 연중 상시, 대면 상담도 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그리고 메일 상담도 진행을 합니다. 그걸 진행할 때 혼자 하는 공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그리고 또 공부하는 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셔서 정작 시험일이 가까워졌을 때 또 많은 부분이 준비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의 호소를 듣기도 했고요. 또 시험을 그 중도에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그 힘듦 때문에 해서 중도에 포기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도전을 시작하시는 선생님들도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봤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국에 잘 준비가 돼 체계화된 구조가 합격에는 무엇보다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를 감히 책임 파트너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제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던 프로그램들만 추려서 2027년도에는 단단하게 진행을 해가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준비가 된 관리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거는 영화 이야기 하나를 해서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2025년도에 그래도 꽤 유명하고 외국에서 상도 받았던 영화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선생님들도 있고 뭐 제목 정도만 들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병헌 씨로 민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리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하셨고 열심히 하는 가장입니다. 책임감도 굉장히 뛰어나시고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구하는 과정 중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기 용서의 말을 반복하면서 죄를 지어 나갑니다. 근데 첫 번째 죄를 짓는 데까지 가장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갈등을 했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그다음에 죄를 짓고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물론 뭐 영화 평론가들은 사회의 뭐 검은 부분을 뭐 이면을 보여줬다, 뭐 그래서 상의 의미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 선생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중도에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바랬던 합격으로 가지 못했던 선생님들에게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비슷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내가 체력이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날 해야 되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날 해야 되는 학습을 자꾸 미루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결국 습관이 되고, 그래서 합격을 이루지도 못하고,
또는 효능감만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준비가 된 그래서 관리 프로그램은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세팅된 공간 안으로 그 프로그램 안으로 선생님들을 수험생활을 시작하게 하면 패러다임을 아예 뒤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됐습니다. 어떤 패러다임이냐면 구체적으로 준비가 된 프로그램 안에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기보다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중에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뭘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 집중 관리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의 18년 동안의 노하우를 넣어서 정말 잘 준비가 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린다고 하면 선생님들이 보다 덜 힘들게 수험 생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로울 수밖에 없긴 하죠. 하지만 많은 부분을 덜어 드리고 그리고 적어도 자기 합리화를 하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습관이 붙어서 불합격에 이르는 수험 생활은 하지 않으시도록 책임져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임수진은 이런 걸 책임질 만큼 충분히 준비가 된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제가 "전문가에게 배워야 합격이 가까워질지니."라고 해서 제 이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밑에 제가 전문가라고 하는 이유를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간호학 박사입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은 보건교사에 관련한 내용을 썼고요. 그 논문은 SCR급의 학회지에도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대학교에 출강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학원 강의와 그리고 대학교 강의를 병행하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출강을 하면서 교수님들과의 스킨십을 늘리고 그리고 또 다양한 학회들의 참석 기회가 더 많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선생님들께 좀 더 합격에 이를 수 있는 더 좋은 문제들을 훌륭한 문제들을 어 연구해서 그걸 선생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수험 생활의 방향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도 수년간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2027 년도에도 2026 년도죠. 2027을 준비하신 선생님들을 이제 함께하는 2026 년도에도 대학교 출강을 같이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저는 인지행동 치료 전문가입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실습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더 전문적인 상담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몇 해 전부터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치료 기법들에 대한 걸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건 임용을 노량진에서 강의한 게 18 년이고요. 그전에 널스케이프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매체에서 2 년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 임용 강의 경력이 20년 차입니다. 이제 쪼끔 신뢰가 가시나요? 이렇게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녹여서 그리고 거기서 제가 실제 경험한 것들만을 통해서 만들어진 집중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그런 설명회가 되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뒤에는 제 양력에 대한 거를 간단히 넣어 드렸고 이제 현재 지수쿨의 보건임용 강사이고 그리고 인제 출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소개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좋은 결과들을 냈었는지를 최근 3 개년의 합격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해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이 가장 커트라인의 점수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연속 1 등부터 4 등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하면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은 지역들인데요. 거기에 선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제 수강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선발 인원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과반수 이상의 1차 합격을 이뤄냈습니다. 이제 진행한 시간도 그렇고 또 결과도 그렇고 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좀 더 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이제 취해 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포함이 된 설명회를 시작해 볼 건데요. 1 부와 2 부로 진행을 해 보고자 합니다. 1 부는 여기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시험 제도와 2026 대비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했는데 둘 다 시험에 대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제도에 대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치러진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과목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1 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 부는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리고 그 커리큘럼 안에서 앞에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이 집중관리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강의 소개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어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합격 전략은 한 장의 슬라이드에다가 녹여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 3 가지만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1 부. 네. 제가 시험 제도에 대해서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시험은 1 차 시험과 2 차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1 차 시험 100점 만점, 2 차 시험 100점 만점으로 치러집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200점 만점에 이제 점수가 높은 그래서 그 이제 순위별로 해서 인제 선발이 되어지는 건데요. 당연히 1차 평가에서 1.5 배수를 선발하고 그 안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치르시게 됩니다. 1차 시험은 교육학이 20점 만점 그리고 전공이 8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60분 동안 치러지게 된 논술형 문항이고요. 한 문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통 서브로 들어가는 문제가 뭐 적게는 3 문제, 많게는 5 문제 이상 되는 경우들도 봤습니다. 이제 저는 전공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전공은 서답형입니다. 서답형은 기억하기 용이하게 서술형과 단답형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네 기억을 잘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 시험은 모두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다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A, 전공 B로 해서 여기에는 합쳐 가지고 기입형에서 단답으로 단어로 보통 답을 하는 그 문제들이고요. 서술형은 한두 줄의 문장으로 답을 하는 형태로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입형 6 문항, 서술형 17 문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기입형이 전공 A의 4 문항 그리고 그 전공 B에서 2 문항으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서술형의 문항이 전공 A의 8 문항 그리고 전공 B의 9 문항 뭐 과목별로 나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목은 모두 다 섞어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90분 동안 이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1.5 배수를 선발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희는 비교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수업 시연을 한다든가 또 실기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지역마다 조금 시간 차이는 있는데요. 한 10 분에서 15 분간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네. 이거는 지금부터 워낙 1차 시험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2차 시험은 대부분 정말 99% 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외적인 1%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1차 시험이 치러지고 난 다음에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1차 준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막 말씀드린 것들을 1.5 배수래 뭐 아니면 뭐 60 분을 본대, 전공 90 분을 본대라고 하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관장하는 시험들이 리스트가 나오고요. 국가고시를 눌러서 중등 임용 시험을 보시면 그래서 검색해서 보시면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선생님들이 좀 궁금해하셔서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는 1차 시험이 그 11월 22일 날 치러졌습니다. 근데 이 시험이 내년도에는 11월 28 일. 저한테 가려져서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11월 28 일로 치러지게 그러니까 되는 건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1차 시험 날짜는 교과정 평가원이 수능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능 날짜가 예비가 되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픽스가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 시험도 또 잘 안 보여서 네 11월 요게 해서 11월 28일 날로 픽스가 됐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시험에 대한 거는
올해가 1월 21일 날 치러집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시험이 6일 정도 미뤄지게 되니까 2차 시험도 거의 그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가면 이제 출제 범주입니다. 그래서 범위에 대한 건데 이거는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고시에서 교육학은 이렇게 전공은 이렇게 출제하겠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전공 같은 경우는 그 교육부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돼서 보건교사, 수석교사 그리고 교수님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열었고 거기 안에서 그 과목을 이건 공청회에서 나뉘어진 분류고요. 교과 교육학과 교과 내용학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 교육학에는 학교보건과 지역사회간호학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체 45를 출제해라. 교과 내용학이라고 해서 이제 나머지 모두예요. 여기 성인간호학에는 노인간호, 재활간호, 양리학, 병리학, 신체 검진 이런 내용들이 모두 다 포함이 돼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서 55에서 65%가 출제가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2025년도 11월 22일 날 치러진 시험 같은 경우에 교과 교육학이 37.5% 그리고 나머지 교과 내용학이 이제 그 76.2%가 네, 출제가 됐었습니다. 아니죠. 66.2%. 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선발 인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궁금하실 거는 내가 보는 해에 선발 인원이 몇 명일까? 많았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걸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희소식일 수 있는 건 사전 티오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티오 제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신규칙이거든요. 그래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에 법으로 해서 6개월 전에 예고해라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첫 해 시작했을 때는 6개월 전에 공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단 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교육감 승인받아서 3개월 전에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3개월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법대로 한다고 하면 5월에 사전 공고가 나야 되는데 그 지금 최근에 한 4-5년 쭉 보면은 거의 그 3개월 전에 났기 때문에 8월경에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올해 나왔던 날을 생각하고 그 이제 3개월 전 생각하면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해는 8월 12일 전후가 아닐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전 TO라고 하는 걸 이제 보셨어요. 그러면 사전 TO만 알아도 사전 TO를 알면 내가 어느 정도가 선발되는지를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2023년도, 24년도 쭉 보니까 사전 TO에서 조금씩은 늘었는데 많은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 TO가 나오면 그러니까 사전 TO라고 하는 게 어느 지역에 몇 명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공지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시면 8월경에 '나는 어느 지역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걸 대략 좀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제 그 시험 이제 전에 한 20일 전에 나는 그 확정오거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그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네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TO에 대한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뽑겠습니까?" 이게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전망을 해 놨습니다. 네 쭉 해서 보니까 300명대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할 수 있죠. "5년 전, 6년 전은 어땠습니까?"라고 하실 텐데 22년도, 21년도 이때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가 벌어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선발 인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외적인 거였기 때문에 뺐고요. 그 위에 보면 쭉 300명대가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0명에 대한 근거를 이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그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교육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보건교사의 그 전 인원이 8,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8,000 뭐 그러니까 몇십 명 차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고 정도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교사를 이제 대거 더 채용을 했고, 보건교사가 없었던 학교에도 보건교사 채용을 하게 된 배치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아예 그 전수가 10,000명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10,000명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4개 년에. 그래서 거기서 뭐 이렇게 정년 퇴임하시거나 명퇴를 하시거나 하는 그 이제 자연 감소분? 그래서 고거를 추가적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명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선생님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경쟁률을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올해 경쟁률이 어땠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6.76대 1이다. 이건 전국 평균이고요. 가로쳐서 0.39대 1은 뭐지라고 생각이 들 때 이건 장애입니다. 그래서 인정된 장애를 가지고 계시면 장애를 선발하는 지역에서,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그 가로 안의 내용이 그러니까 확정 TO가 서울 초등 같은 경우 10명인데 한 명은, 그러니까 그 한 명의 추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명을 뽑는 거예요. 거기서 한 명은 장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보통은 서울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전년도에 많이 높고 올해 뽑는 인원이 좀 줄어들면 좀 사람들이 적게 모이면서 줄어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경쟁률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어떠한 추이 변화를 가져왔는지가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2003년도에 8.4대 1, 그리고 2004년도에 7대 1, 그리고 2025년도에 6.2대 1, 그리고 그 뒤에 6.8대 1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시 올라가고 있나? 이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거는 이 8.4대 1 같은 경우는 21, 22 많이 뽑았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기대를 하고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 이제 유입이 좀 더 됐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쟁률이 올라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이 뽑는다고 무작정 유리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뽑으니까 이제부터 많이 안 뽑는데 그동안 많이 뽑아놔서 한참 소문이 막 100명대 뽑는데 막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준비하시는 분이 점차 줄었습니다. 근데 2개년 준비를 그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게 300명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8대 1 정도가 됐는데, 하지만 선생님들이 준비하실 때 희소식일 수도 있죠. 그 보건교사 교원 자격증을 이제 발급이 어떻게 되는지, 발급 현황에 대한 걸, 이것도 교육통계연구에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걸 21년도, 24년도까지는, 23년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24, 25는 없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21년도에는 전체 졸업생 중에,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간호학과에서 졸업한 학생이 1,000명을 줬어요. 약 1,000명입니다. 980 몇 명이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는요 850명을 줬어요. 그리고 23년도에 700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교원 수급을 줄이겠다라고 해서 줄이는 정책과 맞물려서 이제 교직 발급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조건들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졸업생들의 그 이제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로 나오는 경우들이 이제 점차 인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경쟁해야 되는 공부를 한참 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적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는 조금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쭉 해서 보시면 경쟁률에 대한 거에서도 이것도 제가, 네, 지난 몇 년간 완만해지다가 이제 최근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높았다가 얘가 이제 낮아지고 있는 거고, 그냥 요 정도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시자가요. 응시자가 23년도에는 아까 제가 8.4대 1이라고 했었을 땐 응시자가 3,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서 접수한 사람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600명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뽑네. 확 준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23년도에서 24년도 갈 때 마이너스 600명이 된 거죠. 그래서 600이 이제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서 2025년도로 갈 때는, 그때는 다시 이제 200명, 200명 정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는 100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완만해지고 있어서 그냥 요 정도의 유지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음.
그러면 이 시험이 어떻게 치러지는 거구나. 그리고 경쟁률은 어떻고 선발인은 어떻구나라고 하는 걸 대충 보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그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시험 제도를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2026 년도, 그래서 이제 2015년 11월 22일 날 치러진 시험을 통해서 '과목 비중은 어떻지? 어떤 걸 묻고 있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 내가 해볼 만한 시험인가? 내가 한 달 뭘 준비해야 되는 시험인가?'라고 하는 걸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정보, 그래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가장 키가 되는 건 뭐냐면요. 채점자 간 신뢰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이 아까 서답형이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서답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다, 서술, 주관식이죠. 그래서 채점을 해야 되는데 채점 방식이 3인 1조로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채점위원 3명이 같은 문제를 채점하게 되는데 전문가 채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채점 기준은 문제를 맞는 교수님이 주는데요. 그리고 이제 OT를 하루 정도를 하죠. 그리고 그걸 받고 나서 이제 채점이 들어가요. 현직 보건교사들이 채점을 하십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전문가적 채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A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 사람은 A만 정답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A 다시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아니면 소문자 A라고 써져 있어서 뭔가 의미가 통한다라고 하면 정답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채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객관도, 그러니까 채점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문제를 만드는 걸 채점 기준이 분명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외에 답이 되지 않는 그런 거, 좋은 거 뭐예요? 정책, 이론과 이론, 뭐 법과 관련된 거, 그리고 약물 명칭, 또 기전 중에서 뭐 작용하는 효소 이름,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건 2020 년도부터 굉장히 분명해진 기조고요. 그래서 그게 2026 학년도 시험에서도 6년간 반복돼서 나타났다.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거는 전에 기출했던 내용인데 아무래도 객관도가 떨어지겠어라고 하면 그거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고요. 이거는 분명히 요런 키워드 용어를 쓰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는데라고 하면 그걸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질병에 대한 문항들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그러니까 뭐 질병 문항이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년 나오는데 이것도 기조가 뭐를 묻지라고 하는 건 앞에서 보셨던 그 객관도, 채점자 간 신뢰도하고 맥을 같이 해요. 그러니까 주로 기전 중에서 효소 이름, 기전 중에서 어떤 거 1단계, 요거 단계 다음 단계가 뭐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명확한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려고 하면 키워드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하고,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내가 공부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과목별 비중에 대한 걸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과목별 비중에서 제가 학교보건이랑 지역사회가 지금 요번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 육박하는 비중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은, 이거는 뭐를 비교해 드린 표냐면 지금 푸른색은 2025 년도, 그리고 붉은색 2016 년도고요. 과목별로 이제 변화가 어떻게 됐지라고 하는 걸 한번 보는 건데 지역사회과학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중이 낮았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들이 비슷비슷해지고, 올해 정신간호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과에서 필수로 나와야 되는 치료 기법이라든가 치료 명칭들 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과목들이 어디 하나의 편중이 아니라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 놓은 게 여전히 그 고르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과목에 대한 거를 고루고루 공부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또 말씀을 드려봤고, 그다음에 보실 건 뭐냐면 올해 이제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시험 치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아는 분들이 있는 경우는 출제 기출됐던,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들하고는 너무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나와서 지엽적이었고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고, 또 N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래서 내가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 제가 너무 과거 걸 보여드리면 최근 게 크게 안 보여서, 사실 이렇게 뭐 지금 이게 그쵸, 7년치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기출 문제만큼은, 기출 비중만큼은 이렇게 보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번에 37%가 나왔으니까 정말 예전에 없었던 근간에 없었던 기출 영역의 비중이 너무나 낮아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거야. 이건 너무 낯선 거야. 내가 책에서 그냥 스치듯이 지나갔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는 굉장히 높게 느껴졌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왔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야?'라고 하는 걸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 그래프 보면? 음. 제가 올해 거를 기출 비중 감소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걸 써 놨어요. 막 지엽적인 거 되게 많았거든요. 음. 막 마이너한 거 아주 우리가 핵심이다 중요하게 다룬 것들이 아니라 그 마이너한 것들에서 막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요? 계속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 시험의 출제위원은요. 딱 6분의 출제위원이 들어가신다고 전에 들었습니다.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들어서 논의를 해 가지고 합의를 이뤄서 내는 문제가 아니라요. 과목별로 한 분이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문제를 내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가지고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문제를 실게 되느냐 아니면 이제 다른 문제로 이제 더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런 패턴이 "이게 줄여가고 있는 추세야. 이제부터는 줄일 테니까 그 외의 것들 우리 전공서 대학 때 봤던 강론서를 놓고 공부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합격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수험 생활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절대로 추천해 드리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 흐름에 대한 걸 보면 내년에 갑자기 출제 비중이 한 60%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넓혀서 하다 보면 우리의 머리 용량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게 내가 막 마이너한 걸 많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핵심인 거에 대한 걸 그러니까 보는 빈도가 줄 수밖에 없고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출 중심으로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얘가 좀 좁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기출 약간 확장 그리고 깊이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자. 근데 깊이라고 하는 게 정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서 언급된 것들까지도 모두 다 정의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학습하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출 중심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1 순위는 기출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앞에서 제가 객관도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문제 봤을 때 이제는 그건 볼 수 있겠죠. 이게 객관도 높게 채점자에 따라서 누구는 맞게 해 주고 틀리게 할 수 있는 응답의 자유도가 있는 개념인지 아닌지 요 정도는 저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향을 좀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지역적인 문항이라고 했는데 지역적인 문항이 헬스 플랜 2030이 이제 지역적이라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근데 이거는 지역적이었지만 기출 기반이었습니다. 저희 시험에서 헬스 플랜 2010 헬스 플랜 2020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신장 이식 시 이제 장고라로 접근해서 이식을 하는 거 이 이유를 쓰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신장 이식에 대한 거 이식의 부작용에 대한 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증상에 대한 게 지문에 있었고요. 그리고 보을비의 애착 이론이 출제가 될 때 애착 정의가 지문에 포함됐었습니다. 근데 지문에 있었던 걸 정의 쓰라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인스워스 애착 이론에 대한 게 있는데요. 이거 이론서에 있습니다. 이론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었겠어요? 전공서를 보잖아요. 저희 아동간호학을 보면 보을비하고 아인스워스 애착 이론이 대표 애착 이론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출 부분에서 약간 확장해서 제가 심화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넓혀서 보긴 하는데 이거를 못 맞춰도 그러니까 이걸 틀려도 합격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저희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100점 만점을 맞아서 합격한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기반으로 나온 내용에서 실수를 적게 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답을 쓰신 선생님들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종 커트라인에 대한 점수들을 보시면 네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교육학까지 합쳐져 가지고 작년에 서울의 합격성이 63점 요 정도거든요. 그럼 거기서 교육학에서 17, 18점을 빼고 나면 전공이 이제 50점 그러니까 살짝 후반대 요렇게 돼도 합격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아 이건 다 맞겠다.'라고 심화해석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고 공부는 하되 계속해서 반복해서 봐서 몇몇 개는 쓸 수 있으면 쓰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출 아주 인접해서 있는 개념들 있잖아요. 고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정확도를 높여 쓰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뭐를 해 놨냐면 지엽적인 문항처럼 보이지만 기출 기반이었고, 그리고 이해를 좀 하고 있었으면 이걸 내가 암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억을 좀 보듬어서 좀 부분적으로는 써볼 수 있고, 그리고 객관도가 있는, 그래서 응답의 자유도가 허락되지 않는 개념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서 골라낼 수 있는 주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러니까 강의를 진행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선생님들 스스로도 그 기준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시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기출에서 기출 확장으로 학습하시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1순위로 학습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과목이 다 고루고루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과목을 편중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교과 교육학이라고 해서 다른 여러 과목에 비해서는 학교보건 지역사회가 비중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선순위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과목에도 편식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범위를 너무 넓혀서 간다든가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는 그건 추이를 제대로 읽는 게 아니다. 다시 기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미적인 분석을 했는데, 그거에 좀 근접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제 강의를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중 내역에 대한 건 선생님들 책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설명의 책자로 제공이 됐는데 38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들어가면 한 문항 한 문항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분석 내용도 제가 지금 말로 한 게 많거든요. 짧게 쓰고. 근데 그게 문장으로 길게 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강의하고 좀 연계해서 교재 어디랑 연계되는지 좀 보여드리는데, 요거는 왜 연결을 해드렸냐면, 기출 기반에서 정말 중요하고 객관도가 높은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반복해서 과정마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꾸준히 모든 단계를 진행하시다 보면 누적 학습이 되고, 누적 학습이 돼서 정말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거는 성실하게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학습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공 B 문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치료에 대한 거를 얘기했어요. "이 치료 기법이 뭡니까?" 라고 해서 부정맥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 중에 제세동기의 동시작동 스위치를 켠 상태, 온산 상태에서 이제 전기 충격을 주는 이 치료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고, 그리고 심전도를 보여주고 부정맥 종류 중에 뭡니까? 라고 하는 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11월에 출제가 된 문제예요. 그러면 왜 제가 기출이 중요하다라고 하는지 증거를 기출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거는 제 교재는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가 들어가져 있는데, 앞에 들어간 건 연도,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문항 번호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A 9번 문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여기 봤더니 이 심전도, 올해 출제가 된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같죠? 네. 근데 물었던 거 똑같이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2016년도에는 이렇게 EKG가 심전도가 읽혀지는 대상자한테 맥박이, 요골 맥박을 촉지했는데 무슨 맥박이 촉지가 되냐라고 해서, 그럼 맥박 결손이죠. 왜냐하면 지금 QRS가 누락이 됐으니까 심실 수축이 누락이 됐어요. 그러면 심장으로 피는 차서 들어왔지만 심실이 꽉 짜가지고 대동맥 통해서 내보내지 않았으니까 말초에서는 맥박이 소실된 거죠. 그게 나왔는데, 근데 그 문제를 풀려면 전제가 뭐예요? 이걸 알고 읽어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심전도. 근데 또 감사하게도, 그쵸? 이 모비츠2 이도방실 블럭의 2형 모비츠2가 나와줬잖아요. 그러면 나왔던 게 다시 나온 거구나. 기출 정말 중요한 거네. 지문에 들어가 있는 표현들 모두 중요한 거구나라고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답이 맥박결손이니까 맥박결손을 공부해야 돼로 끝나지 않아요. 기출 분석은 이렇게 지문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도 정확한 학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실 게 2012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심전도를 보여줬습니다. 16년보다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실 조기 심실 수축입니다. 그래서 조기 심실 수축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키를 뭘 물어보고 있냐면, 심전도를 보고 메인이 되는 중요한 심전도는 읽고 그걸 파악해서 이게 어떤 질명인지 어떤 부정맥인지의 종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거 우선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게 준비가 되면 그다음 뭐예요? 부정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증상 징후하고 치료 기법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계해서 이 모비츠 2 하고 관련해 가지고 치료 기법에 대한 거, 증상에 대한 거 이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럼 요거를 이제 준비해서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볼 거잖아요. 직접 이제 치료 기법 해 가지고 보면 제가 그 10월 3일 날 치렀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시험이었는데 10월 3일 날 출제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심전도를 읽고 그리고 아래다가 요걸 넣습니다. 심장 율동 전환수를 적용할 때 동시작용 스위치를 켜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공부했다라고 하면 지금 올해 나왔던 문제에 답을 못할 게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뤄보게 되고 그리고 심장활동 전환술은 그전에 나올 이거 그 그러니까 심장동 전환술은 기존에 언급되지 않았던 건데 이거를 넣어서 또 관련해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거는 인접한 시험인 간호사 국시 시험에서 최근 5년 안에 출제가 됐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접한 시험으로 조금 넓히고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안에 있는 표현들까지 녹여서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됐던 내용들도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제가 이론서를 학습하고요. 그리고 이론서를 내가 제대로 학습했나라고 하는 걸 체크하시도록 복습 노트라고 하는 게 같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서 1권에 복습 노트 1권 요런 식으로 매칭이 돼 있어요. 이론 4권까지. 그래서 이걸 보면 이도방 실블럭은 해 가지고 정의 들어가져 있고 이제 저희 시험에 나왔던 모비스 2는 PR 간격이 그죠? 지연되고 예가 없는 QRS 누락이 나타나는 거. 치료법은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인지하실 수 있고요. 또 3월 7일 날 기본 이론만 하잖아요. 그럼 형성평가로도 이도방 실블럭은 정의가 뭐고 원인이 뭐고 증상 징후에서 심전도에 대한 특징을 쓰라고 비워 놨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치료해 가지고 증상이 없는 모비츠 1은 불필요하지만 모비츠 2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라고 하는 거 초점 맞춰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느 한 과정만 가지고 혼자 소화하겠어.'라고 할 때 좀 누락이 되는 게 초수생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N수생들은 이런 작업이 좀 돼 있어요. 기출 분석도 되어 있고 그 과정에 대한 게 되어 있으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한 것만 확인하셔서 그걸 채우는 학습을 해 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일부가 좀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에서 시험을 분석해 보고 그래서 이 시험이 과연 내가 준비를 하고 합격을 할 만한 시험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일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한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그다음 2 부에 들어가는 내용은 네 제대로 설계된 그러니까 제가 20 년의 노하우를 녹여서 만든 그래서 그 커리큘럼과 그 안에 같이 진행이 될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거는 2 부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뒤에 다시 만나요. 안녕.